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1월 FOMC 결과와 함께 임금과 물가 상승률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철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네네. 네. 네, 설 연휴 기간에 나온 1월 FOMC 결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촉구를 한 듯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 동결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예, 일단 동결은 만장일치로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한 거고요. 그 배경에는 그 미국 경제가 아직도 강건하다. 즉 실업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또한 인플레이션 자체도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있으면서 안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그 의결문을 보면 굉장히 매파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좋고 그 물가도 높은 상황에서 못 내린다. 근데 이 기자회견 중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지금의 정책 기준 수준, 정책 금리 수준이 미닝풀하게 지금 제약적이다. 의미 있게 긴축적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 적정한 금리 수준보다는 또 미닝풀하게 또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복합해서 보면 정책금리의 앞으로의 방향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 2.0에 관련돼 가지고 뭐 관세라든지 감세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럼프 2.0에 대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결과를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좀 시간을 두고 내릴 거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3월 달보다는 그 이후 그래서 5월이나 6월 정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려야 하긴 하지만 좀 지켜보면서 음, 내리겠다. 이러한 말로 좀 풀이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연준에 대해서 쓴소리를 음. 내놨습니다. 인플레를 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 임명하는 등 좀 압박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대선 기간 중에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그 트럼프 일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해서 통화정책 결정에 굉장히 참여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 정책금리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파월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고 연준은 그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의 정책 목표가 있는데 최대 고용과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신 얘기를 했고요. 그 스캇 베센트죠. 지금 재무장관인데 그 대선 과정 중에서는 트럼프한테 경제 그 어드바이저를 했었는데 그분이 어 그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에 끝나는데 그 전에 차기 의장을 뽑아 놓고 좀 그림자 의장을 통해 가지고 파월의 힘을 좀 빼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가서는 또 그런 거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또 자기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계속 참견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준과 또 파월 의장은 좀 그런 면에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FOM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FOMC도 기준금리 인하를 좀 지연을 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통화 완화 속도 늦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던 이유가 환율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뭐 국내외적으로의 어떤 정책의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국내의 경제 상황을 보면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11월 달 그리고 1월 달에 경제 성장률 2024년의 성장률을 2.4에서 2.0까지 내렸고요. 그리고 올해 1.9%의 경제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12월 달과 1월 달에 이런 어떤 정치적 불안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성장률을 한 0.3% 정도 깎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기 부진을 감안을 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금리를 내릴 거로 보이고요. 한 2번 정도 내릴 것 같아요. 올해는 2월 달에 내리고 5월 달 정도에 한 번 더 내리고 상반기 중에 정책금리를 내리고 하반기에는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이 재정정책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제 그리고 경기 성장이 부진한 심각한 상황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중에 하나가 내수 부진입니다. 내수 부진도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임금 상승률이 2.7%고 물가 상승률이 2.3%입니다. 실질 임금 상승률은 부진하기 때문에 이 소비가 위축되는 건 좀 당연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2023년에는 되게 높았었어요. 그래서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였고 작년에는 임금 상승률이 좀 높아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물가를 감안한 임금 수준, 실질 임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0.4% 정도 올랐어요. 부진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임금 근로자가 2024년 작년에 약 한 12만 명 늘었어요. 근데 2023년에는 38만 명 늘었죠. 거의 3배 정도가 줄은 거죠. 증가폭이. 그리고 더 양질의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상용 근로자가 있는데 그거는 약 6만 명 늘었어요, 작년에. 근데 2023년에는 약 한 29만 명. 그래서 5배 정도가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하려면 임금도 올라야 되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옛날만큼 못 늘어난다는 게 소비 부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물가 상승률 추이를 좀 봤을 때 먹거리의 상승률이 좀 부진했던 상황입니다. 과일 등 채소가 큰 폭의 물가 상승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의지도 좀 강한 만큼 수입산 농산품들이 이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작년 물가를 보면 이 과일, 축산물 쪽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뭐 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배 같은 경우에는 뭐 70% 이상 늘었어요. 그리고 귤, 사과도 다 똑같이. 근데 여기에는 기상 이변에 따른 그 폭우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올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전기가스 수도 요금 같은 것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거는 2023년에 상당히 뭐 20%씩 올랐다가 유가 상승 때문에 다시 또 높은 상승률을 보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관세 부분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사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영향을 한국에도 이제 관세를 매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환율이에요. 지금 뭐 관세 부과한다 그러니까 오늘 환율이 다시 또 1,450원대로 올랐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데 환율이 약 한 10% 정도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가 0.3%포인트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올해의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먹거리뿐만 아니라 전력 이런 부분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환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외식 물가 또한 높은 상황인데요. 자장면 가격은 10년간 65%가 올랐다고 하고 또 주요 외식 메뉴들의 가격도 평균 40%나 올랐다고 합니다. 네. 고물가 이 또한 좀 뉴노멀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고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작년 12월 달에는 2%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낮은데 우리가 고물가라고 하는 얘기를 좀 보면은 이게 뭐냐면 2019년 코로나 위기 이전이랑 지금이랑 물가를 비교해 보면 물가가 약 한 14% 정도 올랐어요. 전체 일반적인 물가가. 근데 그런 물가를 올려준 게 뭐냐면 식료품이랑 또 의류, 신발, 그리고 또
음식 및 숙박이에요. 그래서 음식이랑 및 숙박에 바로 이제 말씀하신 외식 물가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거의 뭐 3%씩 이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랐는데 평균적인 작년에 소비자 물가가 2.3% 올랐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가들이 계속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었고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기후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환율 요인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는 둔화될 거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 변동성을 가지고는 그리고 특히 생활 물가 같은 경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고물가의 어떤 부담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